잠깐 다과 시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까지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근데 펀드 얘기할 때 다 웅성웅성 집중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전국에서 지금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사업에 실제로 시민들이 투자하고 참여하는 것들을 가장 안전하게 실제로 한 400건이 넘는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해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인데 제가 33장 슬라이드 준비했으니까 슬라이드당 30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화면에 있는 이 단지가 제주 한림해상풍력이라고요. 제주 한림으로 있는 발전소예요. 지금 올 10월 달에 오늘 준공되는 발전소.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제 가동하는 발전소고요. 여기 앞에 계시는 이 수원리 마을에서 저희가 300억을 투자했어요. 300억 마을에서. 그리고 300억을 주민들이 투자하셨고요. 주민들이 받는 수익이 대략 한 15%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림에 계신 분들은 15%를 개인들이 다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개인은 한 10% 정도, 나머지 5%는 마을 공동 기금화 해가지고 그걸로 마을에서 하는 쪽파라든가 뭐 이런 거 농산물들 사입해가지고 직접 소매로 파는 이런 일도 마을 사업도 같이 하시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여기 가는데 이제 준공돼서 이제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거죠. 해상풍력에서 국내 최초 사례죠. 네, 저희 루트에너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11년 전에 창업을 했고, 저는 이제 덴마크 공과대학이라는 곳에서 해상풍력을 전공했었습니다. 전기공학을 했었고, 그때 뭐 한 15년 전에 아무도 해상풍력 우리나라에서 안 할 때 그때 가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덴마크 같이 해상풍력이나 재생에너지가 성공하려면 시민들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야지만 성공한다는 그 방정식을 배웠어요. 거기서 덴마크는 법적으로 시민들이 20% 이상의 지분을 이상을 갖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거버넌스, 그러니까 시민 거버넌스와 재생에너지 개발사가 대부분 공기업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져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해나갔고 40년 전부터 해상풍력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주민 참여형 사업, 아리백, 그다음에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 개발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부산에서도 추후에 해상풍력 그리고 태양광에서 이런 기회를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이거는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한 경제 연구기관에서 만든 보고서인데요. 그거를 딱 핵심만 찍는 겁니다. 오늘 이거 말고도 되게 좋은 데이터가 많아요. 오늘 석광 박사님도 되게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시긴 했는데 세계 에너지 기구의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경제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원래 시작점은 뭐였어요? 한국의 3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그다음에 AI 산업, 그리고 철강을 비롯한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석광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강 같은 경우는 그 기존 용광로가 전기화되는 과정에서 전기 수요가 높아지고요. 반도체 공장이 늘어나면 전기가 많이 쓰고요. AI나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다 전기를 쓸 일밖에 없는 거죠. 뭐 그것들을 충당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냐? 2030년까지 23년도 작년에 대비해서 2030년까지 최소한 재생에너지가 AI나 반도체만 충당하려면 3배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다른 기타의 아리백 기업들이 원하는 아리백 수요들을 충당하려면 총 5배 정도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재생에너지 또 밀양에도 송전탑 사건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사업들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다 하나같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공통적으로 지역 수용성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도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좌초되는 70% 정도의 이유가 그 인허가가 반려되는 이유가 주민 수용성을 갖춰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송변전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다 있어요. 하지만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을 반으로 쪼개지고 그 갈등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와 이제 환전 사이의 갈등으로 150개월씩 딜레이 되기도 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예 반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허를 내렸어요. 다 적법하게 준비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불허를 했어요. 전자파가 나오는 이런 부분. 그래서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수용성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것도 나아갈 수 없고요. 이런 설비들이 많아질수록 수용성은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많아질수록 우리 민가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요. 많아질수록 해상풍력은 어업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아질수록 탄소 중립을 하면 할수록 수용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당장 해결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저는 덴마크에서 날아와서 지난 10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이번 주도 어제는 해남 갔다가 오늘은 부산 갔다가 내일은 고흥에 가야 됩니다.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모레는 제주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있는데 전국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을 많이 있고 특히 전남 지역에 사업도 많이 있고 경상도 그리고 저희 부산에도 저희 지금 제가 뒤에 설명드리지만 세 개 사업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울산, 경북의 경주, 영덕, 영양, 강원도, 인천 전국을 이렇게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덴마크에서 줬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수용성을 갖추려면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쉽거든요. 그냥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뭐 하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잘 나쁜 짓을 하더라도 좋은 짓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잘 얘기하면 엄마가 화 안 내고 하게 해주잖아요. 절차적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개발 다 해놓고 와가지고 주민 설명회 한다고 딱 와가지고 결과만 발표하면 주민들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절차적 정의, 함께 결정은 처음부터 내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환경적 정의. 막 어지럽혀요. 어지럽히고 이제 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특히 부안에 가면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해상풍력 단지가 있는데 그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은 물고기가 설치하기 전보다가 2배, 3배 많아졌어요. 왜 많아졌냐? 그 기둥이 인공 원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호초처럼. 그리고 그 근처에 물고기 훨씬 더 많이 잡혀요. 어민들한테 가서 여기 해상풍력 들어와서 물고기 피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구멍이 잡힌다고. 이상하다고. 어민들이 진짜 그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분배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외지인들이 와서 외지인들이 다 이익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줘. 그냥 꽁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야. 피해가 있으면 피해 보상은 꽁으로 줘야 되지만 보상에 따라 줘야 되지만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같이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하자는 거죠. 분배의 정 이게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사업을 수용성을 갖출 수 있고 수용성을 갖추면 이 사업 자체가 사업 개발 기간이 딜레이되지 않고 연기되지 않고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 비용이 줄는 그러면 이 사업의 경제성은 더 좋아집니다. 경제성이 좋아져야지만 지방의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석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그 분산에너지 지역 요금 차별화가 되면은 지역으로 가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더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다고. 저렴하게 팔아도 경제성이 남으려면 저렴하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더 개발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공 사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주무관님도 오셨는데 2017년에 저희가 최인하 대표님이랑 우리 부산 백스코 옥상에다가 시장님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요 백스코 옥상에다가 4메가짜리 부산 갈매기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태양광을 하려고 했어요. 100% 시민들이 투자하는 모델이었고요. 시민들에게 8% 정도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이전 시장이 사인했던 거는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1년 넘게 그때 제가 부산에 거의 매주 오지 않았는데 시장님 1년 동안 거의 매주 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부산이 됐죠. 이게 만약에 2017년, 18년에 정말 시작됐었으면 부산은 지금과 달랐을 것 같아요. 부산 시민들의
태양과 풍력에 대한 인식은 확연히 달라졌을 거고, 님비가 아니라 PP, 우리 동네에 제발 나와줘, 세상에 태양광 풍력을 나와줘라는 현상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엔 이때 못했죠. 그 이후로 저희는 부산을 떠났습니다. 강원도로 갔어요. 강원도 풍력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현장에 잘 했는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참여해서 어떻게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지, 저희가 5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5년째 한 90억 정도의 자금을 시민들에게 모았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연금처럼 11% 정도의 수익을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풍력. 여기는 강원도 대관령 가시면 그 풍력 현장이 좀 보이시잖아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 가면은 90메가짜리 풍력 사업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리파워링하고 있는 사업인데, 17년 동안 운영하고 그걸 다시 거기다가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17년 운영한 거를 더 크고 좋은 걸로, 새 걸로 바꿉니다. 요즘에 나오는 새 거는 소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은 그 날개 지느러미처럼 바꿨어요. 옛날에는 풍력 날개가 핸드폰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풍력 날개들은 다 상어 지느러미처럼 나요. 바람을 가질 때 소리가 안 나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도 발전력은 잘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새만금에도 태양광 100메가짜리 축복받은 땅이에요. 관측지역은 아무것도 없는데 태양광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300메가 정도의 건데 저희가 200메가 사업했고요. 또 한림회상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에 나왔던 한림회상 주민들 갈등 때문에 9년 동안 사업이 멈췄었어요. 9년 동안 주민 갈등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해소하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주민총회부터 해서 1000명이 넘게 모이는 어민들한테 앞에 가서 총회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총회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통과해가지고 지금 300억 모아서 주민들 이제 행복하게 돈을 20년 동안 매년 마을에 25억씩 따박따박 들어와. 보상금도 7억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신안군이 우리나라에서 제 생각에서 이익 공유로는 약간 최고로 잘하고 있는 지자체, 그리고 최고로 많이 시샘을 받는 지자체, 비판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해요.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거든요. 군수님 거의 키가 190 정도 되시는 분이시네요. 굉장히 55년생이시고 되게 뚜렷한 IQ도 150이 넘으시네요. 이 군수님하고 여기 조합 협동조합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고 신안군에서는 앞으로는 하는 모든 재생 사업은 펀드 형태로 한다라고 천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합과 펀드가 있는데요. 조합은 작은 100kg짜리 태양광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400메가짜리 해상풍력을 하거든요. 총 사업비가 3조 원이 넘어요. 이런 사업을 조합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관리해야 되는데 돈이 갑자기 공이 하나씩 빠져서 나가거나 사업자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몇백억씩 들어오니까 횡령을 하거나 배임하거나 아무도 감시 감독하지 않아요. 조합은 법적으로 감시 감독의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펀드는 금융감독원이 감시 감독을 하니까 거기서 큰 사업들은 펀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한군도 펀드 형태를 바꾸고 국민펀드 조례를 만들었고 그걸 이제 실행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첫 번째 펀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 500억 정도 규모 되고요. 해상풍력 하나, 육상 태양광 하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한 380개가 넘는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도로 가평에 그것도 저희가 펀딩을 했고 수익률이 12%가 넘었었어요. 그리고 이런 육상풍력, 학교 태양광 이런 것들을 전국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던 계기는 해상풍력 때문입니다. 부산에는 지금 현재 3개 정도의 해상풍력 사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해운대 앞에 있는 청사포풍력. 이거는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약간 나중에 넣어가지고 없는데 40메가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해운대 그 어민들하고 그 청사포 상인에는 다 찬성하시거든요. 근데 그 뒤에 아파트에 있는 그 주민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딱 올라가면은 그 보이거든요. 사진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에서 보면은 저기 멀리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요. 저는 부산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어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민들이 멍하니 가만히 그 바다를 바라보면은 약간 정신병이 걸릴 수도 있대요. 하루 종일 바라봐요. 근데 뭔가 광안대교나 이런 것처럼 뭔가 움직이는 게 있어야지 정신적으로 훨씬 더 괜찮다고 해요.
해상풍력도 야간에 이렇게 이쁘게 조명 들어오고 하면은 그냥 망망대해보다는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탐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시 부산에서 재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이제는 사하구로 가볼게요. 사하구에도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에 100메가 정도 규모로 하고 있고요. 청사와 다대는 다 발전 사업화를 획득했고 청사는 지금 주민 갈등 때문에 좀 더 더뎌지고 있지만 다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영향 평가 단계를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메가 규모이고 한 가구당 한 9만 5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2025년 1분기부터 여기 지역 협의회 다대 쪽에 계시는 분들, 어민들, 주민들 그리고 이제 사업청 이렇게 지자체하고 함께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거기서부터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사업을 같이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장 해상풍력입니다. 여기는 부산에서 가장 대규모의 해상풍력이 될 예정이고요. 200메가 정도 규모이고 보시는 것처럼 기장 앞바다에 이제 있는 그 원래 시장에 핵발전이 있기 때문에 핵발전을 이제 대책위에 계셨던 그 어민분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잘 지금 되고 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발전소 허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장 쪽에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펀드로 이익 공유를 할 때 그 대상이 100메가가 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잘하면 부산 시민들 전체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데 부산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나중에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산에 오늘 이제 앞전 강의에서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요걸 하게 되면 해상풍력이 340메가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발전을 하면은 한 900기가 정도 연 발전을 합니다. 이 정도면 부산의 지금 에너지 사용량의 발전량, 생산량의 2.3%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아까 그 기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러면 그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더 발전량을 할 수 있는 것뿐만 더 중요한 건 일자리예요. 이게 일자리가 그냥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한 1,800개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거는 그냥 뭐 연구원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덴마크에서 실제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때 사례를 가지고 만든 인력 채용에 대한 근거.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이제 앞으로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부산에는 산단 태양광.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옥상 태양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산단 태양광의 포텐셜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산단 태양광은 최근에 이제 보면은 연도별로 태양광 설치 비중 같은 거 보면은 산지, 농지, 건축물, 기타 이렇게 있는데 압도적으로 건축물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 농지는 이제 앞으로 태양광 하기가 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부산에는 굉장히 많은 산단이 있습니다. 36개의 산단이 있고 이 산단에 모두 다 덮으면은 1.9기가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 1기가에서 1.9기가 정도 가능한 잠재량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산단에서는 온사이트 PPL, 영어로 해서 어려운데 내가 이제 그냥 위에다 설치해서 개통 연계 없이 바로 그냥 내가 공장에서 쓰는 거. 그래서 아리백을 달성하는 거. 그런 형태로 해도 경제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농지나 산지처럼 민원도 많고 개통도 없는 그런 방식보다는 개통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산단 태양광이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산단 쪽에서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제가 지금 이제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말씀을 드리면 전라남도에서 최근에 저희가 종료했던 연구 과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라남도가 한 40기가 정도의 태양광 해상풍력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 모든 사업을 전남형 펀드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거기 전라남도에만 살아야지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5억을 하신대요. 5억을 하면은 한 수익률이 한 11% 되니까 세금 떼고 나면 10% 정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매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찰 공무원인데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5억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남으로 와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충청남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전남으로 서산에 있던 분인데 신안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돈 투자 안 해도 돈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면은 내가 한 사람이 퇴직금 한 5억만 있으면 매년 일 안 하고 20년 동안 계속해서 한 7천, 8천 정도 받는 거예요. 관제적으로 괜찮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를 늘려서 전남의 전입 오는 인구를 늘리자. 부산에 계신 분들 전남에 가자는 건 아닙니다. 부산도 이런 걸 해서 전남처럼 우리 인구 유입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남은 펀드 모델 만들고 이렇게 법제도를 갖추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 요 세 가지 주제를 저희가 영역을 얼마 전에 끝냈고요. 그 많은 지역의 조례들을 검토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었었고요. 신안군 같은 경우도 조례 분석을 해서 새로운 조례를 새롭게 제정까지 하는 것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해상풍력은 모아야 도 3천억씩 모아야 돼요, 주민들한테. 근데 3천억 정도를 모으려면 개인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닌 지역에 있는 뭐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곳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역 법인, 지역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대규모의 사업들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조합 방식이 아니라 중간에 농협은행에 신탁을 돈을 맡기고 또 중앙에서 금융결제원에서 이 투자에 대한 거래를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이 자금 펀드의 상품들이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주민들이 만 0세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투자 부모 동의만 있으면.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적용이 가능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이제 전라남도에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거에는 주민 참여 인센티브를 주는 4%만 해당을 했는데 요즘에는 10%까지 늘리는 그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한테 적어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을 주자,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해상풍력사인데 400메가 정도 사업을 하면은 저희 20년 동안 이 신안에 있는 주민들, 국민들 그리고 전남 도민들에게 도합 9천억 정도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어요. 9천억. 어마어마하죠, 400메가. 근데 지금 신안군은 해상풍력만 앞바다에 8기가를 하려고 해요. 8,000메가와트. 이거의 20배입니다. 이거의 20배의 이익을 지역에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다들 신안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육상풍력도 비슷합니다. 좀 해상풍력보다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한 360억 정도 20년 동안 수익 공유가 가능하고요. 산단 태양광도 이제 그 목포에 있는 산단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4.3메가 정도 해도 한 연수익률을 하면 12% 정도, 한 65억 정도 이익 공유가 충분히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단 태양광 같은 거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요즘에는 저희가 이번에 산업단지공단이랑 시범사업을 이번에 하는데 이 시범사업 하는 그 내용 중에 뭐냐면 그 산단에 있는 분들이 기업가분들이 중소기업들은 사실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싶고 그 기존에 좋은 사람들이 안 나가게 하려면 한 연봉가 500만 더 준다고 하면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가지 않게 막 묶으려면 회사에서 뭔가 복지가 있어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어려워요. 제조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100% 솔루션은 아니지만 내가 일하는 공장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에 임직원들이 참여하면 10% 수익을 주면은 만약에 3천만 원 정도면 약 5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 정도면 연봉 500만 원 정도 오르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근무하는 동안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무하는 동안만. 그러니까 내가 사직서를 갖고 다니다가 참는 거예요. 좀 한 1년만 더 참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인재를 채용할 때도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다른 차별성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임직원이 참여하고 임직원에게 복지를 줄 수 있는 모델, 그런 모델로 산단 태양광을 했을 때 산업단지공단에서도 좀 더 수용성이 높을 거다. 기업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면 좀 부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제언인데요. 저희는 많은 지자체의 조례를 같이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지, 왜 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익 공유에 대한 내용, 지역 협의회를 반드시 거버넌스를 갖춰야 되는 거, 절차 조정을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격거리 예외 조항으로 주민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예외해주는
이런 식으로 뭔가 조례를 좀 개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은 더 이상 이제 수용성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민들도 배우고 알면 내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우리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게 제가 10년 동안 한국에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관만 해서도 힘들고 민만 해서도 힘들고 민간이 합쳐서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일이 빨라진다는 것을 저희가 신안군이라든가 전라남도청, 강원도청이랑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어머니 아버님들이 보시기에는 시간이 좀 있어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 세대는 없어요. 제 아들도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빨리 더 가려면 이렇게 함께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부산이 앞으로 이 에너지 전환에 좀 가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